네, 이 자리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구민지 기자에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상황인지부터 정리를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 탄핵 심판 전 상황부터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오늘 오후 12시 48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통제를 받고 빠르게 이동을 해서 오후 1시 11분에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고요. 네, 1시 58분쯤에 심판정으로 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지금 탄핵 심판 변론 3차 변론 기일이 진행 중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초반에 부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건으로 또 고생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필요한 상황이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간단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24명 이상의 증인들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기 조금 전에 계셨던 임지봉 교수님께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성찰도 없이 헌법재판관에게 송구하다는 얘기만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과는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렵죠.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그 정도다. 네.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나 행위들을 보면 결코 나는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싸우겠다. 그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셨잖아요. 그런 분이 뭘 사과를 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는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런 기대조차 안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본인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좀 검사석에 저분이 앉아 계시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이제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울 것도 같고, 저 헌법재판관 뭐 대통령이 임명하든 국회 추천이든 본인이 임명장을 줬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본인 탄핵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감정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참 착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사과를 안 한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오셨다고 하는데 그 살아온 인생을 왜 한순간에 그렇게 다 송두리째 부정을 해버리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그 법치입니다, 법치. 법치고 그다음에 주권 재민,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공직이 선출되고, 근데 선출위에서 그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요. 그러면은 주권을 행사한 국민들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 대표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인가요? 네? 그거는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권위주의 내지는 독재, 전체주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대학원까지를 좀 잘못 다녔구나, 학교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귀를 의심했고요. 그다음에 권력 분립이 굉장히 또 큰 원칙입니다. 법원의 영장을 수시로 거부하고 부인해요. 법원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26년 동안 지켜왔다고요? 그동안은 기능적으로 공무원으로 거기에 한 뭐 부속적인 역할을 하신 거겠죠. 그러나 부속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마치 본인이 그 본체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어떤 그런 자기 환상에, 자기 세계에 빠져버리신 거 아닌가?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매개가 돼가지고 그 환상의 나라로 이렇게 가신 거 아닌가. 이상한 나라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나왔을까요, 소장님? 네 가지 같아요. 네 가지나 해야 됩니까? 네. 첫 번째, 네. 할 말이 많아서. 본인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고, 두 번째는 변호사를 못 믿으신 것 같아요. 변호사들이 갑자기 있다가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변론을 못하네.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내가 제일 잘해.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네 번째는 시간 끌기. 뭐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일단 대통령이 가서 변론을 하고 본인 직접 소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해. 됐어요.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또한 방금 전에 보도에 의하면 2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다분히 좀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 끌기 작전으로 직접 출석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봤을까요? 뭐 그거와는 별개로 일단. 근데 이게 거듭 몇 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런 얘기 가서 하시면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이제 들어봤자 별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소명할게 안 드릴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본인은 어쨌든 할 말이 많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헌법재판관도 부정선거에 관해서 인정을 할 거야. 그러면은 재판길이 더 늘어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왜 나왔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뭐 몇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수처를 좀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는 안 받지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데 가서는 잘 받잖아, 이렇게. 공수처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받는 거야. 이거를 좀 이렇게 이미지를 좀 구축하고 싶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강한 주장을 본인이 직접 함으로써, 강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국민 판단의 혼란을 좀 가중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는 이제 지지층 선동이 가미가 되는 거죠. 지지층 선동은 이제 미디어 효과가 있잖아요. 미디어에 나와서 또 이렇게 다 보도를 해주고 하면은 그 미디어 효과라는 걸 통해서 또 선동을 극대화할 수 있고, 선동 극대화를 통해서 국민 판단을 혼란을 시키면은 혼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봐, 이러니까 계엄이 필요한 거야 라는 선동이 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계속해서 가중시키면 본인이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 미련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사법 시스템이라는 걸 너무 무시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법관들의 존재도 너무 무시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법관들이 저런 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런 걸 보면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질서 수호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헌법 질서가 무너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최대의 책무입니다. 헌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그래서 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오히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 계속 헌법 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런 부분을 오히려 좀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지지층 결집, 지지층 선동 뭐 이런 부분은 공통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들어올 때 뭐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고 또 지하로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뭐 심판정에 들어간 모습이 뭐 언론 공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구질구질한 모습을 한두 번 보인 것이 아니라서 그 그렇습니까? 부분까지도 우리가 네. 평가하기도 그런데, 네. 포토라인에 쓴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모욕적으로 본인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포토라인에 검찰이 피의자들을 세운다라는 거는 다분히 좀 모욕 주기, 창피 주기 그런 차원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어쨌든 거기에 보면 기자들도 있고 막 지지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뭐 출입 기자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차분히 저 재판정 안에서 본인의 생각을 담담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영상은 다 공개가 되니까요, 나중에.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보세요? 비슷한데요.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서 굉장히 칭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도어 스태핑이에요. 굉장히 귀찮은 처음에요? 거거든요. 네, 처음에. 네. 그 도어 스태핑을 조금 논란이 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면은 그거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안 했죠. 안 하고 그냥 안 한 게 아니라 그 후에 기자회견부터 기자들 접촉을 아예 줄여버리고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하다시피 했죠. 그건 뭐냐? 그다음부터는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편하려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MBC 기자가 질문을 할 텐데. 대답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방송에서. 권력이 편하려고 하면 국민이 불편해진다. 권력이 오히려 좀 성실하게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계속 하면 할수록 국민은 편안해지는 것이다. 국민의 삶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 포토라인에 쓰지 않은 것도 내가 나는 편하게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불편하게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저는 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해야 되는데 불편한 질문은 받기 싫은 거고 네. 그 상황을 만들지는 그러니까 않았다. 네. 지금까지 담아도 다 녹화 아니면 네. 질문 없이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3차 변론기일이 2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뭐 들어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고 기자 어때요? 네, 조금씩 발언 네.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먼저 주심 재판관이 설명을 부탁한 이 개헌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왔던 주장대로 이제 자유민주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또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개헌을 선포를 했고 또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실현할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계엄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한 내용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차기환 변호사가 발언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옆에서 인상을 쓴 채 좀 듣다가 중간중간 눈을 감거나 자세를 고쳐앉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지 30분 정도가 됐고 지금 구민지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엄 포고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위헌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어떻게 작성이 됐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현할 계획이 없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네. 이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가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경고 차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이거 진짜로 하려고 했으면 내가 정말 은밀하게 했지 내가 왜 했겠냐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좀 변명 아니면은 면피성 발언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정에서 하는 변호인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진실이라고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비상계엄에서 처음에 대통령이 했던 그 영상, 발언들, 그리고 그것을 지시받은 사령관들, 군인들, 그들의 증언, 그것을 갖고 우리가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어떻게 하려고 했는 것인지, 그거를 파악하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분들의 변호의 말 갖고 우리가 새롭게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계엄 포고령이 그냥 겁만 주려고 하거나 보여주기식이었다면 디테일이 없어야 돼요. 포고령 자체가 디테일이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제가 총이 있는데 총을 꺼내서 겁만 주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탄피하고 탄흔이 없어야 돼요. 탄피와 탄흔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심지어 탄피와 탄흔이 못 찾았다 하더라도요. 형식이 요건이 맞아야 돼요. 형식과 요건이. 근데 요건과 형식이 안 맞아요. 그러면 아까 자기가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한 요소입니다. 법에 따라 모든 걸 해소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법에 따라서 해소하지 않고 위법하게 요건에 안 맞게 지금 위법하게 지금 비상계엄을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근데 자기 생각으로 법관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가 있었던 형식과 물적 증거와 그다음에 정황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게 보여지느냐 하는 기본적인 상식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요. 그런 거는 뭐 철저히 무시하고 자꾸 자기 나라에는 뭐 이게 있다. 자기의 자기만의 세계에는 이런 뭐 무지개 색깔의 나무가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뭐 하늘을 나는 물고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얘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오히려 막 황당하고 헷갈리게 만들 것 같은 그럴 만한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포고령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용현 장관은 내가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을 내 행정관을 시켜서 망치로 노트북을 부숴버렸다. 이제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포고령 잘못 뺏겼었어. 이렇게 하다가 아니요, 우리 잘못 안 뺏겼었어요. 하다가 이제 그 증거물을 내라니까 노트북 망치로 뽀겠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의 변명 어린 변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시할 부분은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헌재에 나왔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뭐 헌법재판관들이 다 판단을 하시겠죠. 그렇죠. 네. 아까 평론가님이 네. 말씀을 하실 때 그 오늘 왜 나왔을까라고 네. 봤을 때 공수처에 흠집을 내기 위한 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에서 막 강제 구인까지 하면서 나와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의 강제 구인이라는 게 이목을 굉장히 집중시키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럼 저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헌재에 나와서 변론하는 모습은 강제로 막 구인되고 법에 뭐 이렇게 자기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지층이 그거를 옹호해주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게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법기관과 수사기관하고 지금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좋을 게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덕을 보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앞에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자꾸 붙는 모습이 보여지는 걸 막 속으로 되게 좋아하면서 민주당 또 나와라 이러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하고 붙는 거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헌재에 나와서 오히려 뭐 정청래 의원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와서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네. 이제 공수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게 강제 구인이잖아요. 근데 왜 강제 구인을 못 할까? 나는 안 나갈래. 나 구인 안 당할래.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법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강제 구인도 거부하면은 강제 구인을 못 해. 이러는 건가요?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강제적으로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집행을 못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해준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우를 받으려면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지키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만 한 어떤 보수 쪽 언론을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 다 예우 차원에서 강제 구인은 하지 않았어. 뭐 방문 조사, 출장 조사 했어. 조사도 안 받는다 그러면 강제 구인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내란죄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분들의 혐의랑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 집행의 엄중함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강제 구인 하기로 했으면은 강제 구인 하세요. 근데 강제 구인 할 자신감이 없으면 그냥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저는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공수처는 수사기관이지 사실 또 법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뭘 하면은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종의 명분을 빌드업하는 과정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뭐 당연히 권리도 있고 당연히 피의자니까 그렇게 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어떤 지금 사회적인 파장이나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최소화하고 명분을 좀 더 축적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게 이제 잘못된 사인을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게 버티면 되는구나. 버티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사도 안 받을 수 있구나. 이러한 사인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냐 이거죠, 제 말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것들. 두세 번 네. 버티면 당연히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아니 구민지 기자, 그러면은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두 분이 왜 공수처에서 강제 구인을 안 했느냐,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수처가 뭐 고심한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탄핵 심판 일일이 나가겠다라고 하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 피청구인이 출석하는 거는 이제 피청구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허가를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못 나간다 이렇게 불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인데요.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가능하면 되면 다 나가겠다라는 지금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지금 발부를 받은 구속영장 1차 기한이 지금 오는 28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근데 지금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조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탄핵 심판 변론기일 때마다 출석을 한다고 하면 그날은 어쨌든 강제 구인이든 조사든 좀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에도 좀 난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이제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강제 구인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기는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강렬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의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무려 6시간 동안 시도했고 오늘 재시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네. 문제인데 네. 하나는 무법행위라고 했어요. 공수처의 무법행위. 공수처가 뭘 무법행위를 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꾸 이제 체포영장 발부받는 거 집행부터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사가 법원을 통해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위법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존속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위법한 행위인지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망신주기라고 하는데 조사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강제 구인해서라도 조사하는 장소에 앉혀놓고 조사를 해야지. 그러면 피의자가 나 조사 안 받을래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너는 이제 조사 안 할게. 이게 그러면은 올바른 법 집행인가요? 그래서 망신주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피의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 무슨 망신주기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오늘 탄핵 심판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자꾸 공수처에서 나오라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탄핵 심판과 네. 형사상 네. 이제 조사는 다른 네. 차원의 문제잖아요. 탄핵 심판은 심판대로 받고 공수처의 수사는 수사대로 받아야지. 다 받아야 되는데. 체포됐으면 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죠. 그러면 네. 체포를 왜 했어요? 그러면 그냥 구치소에 그냥 앉혀놓고 20일 동안 그냥 그래 열심히 그냥 술 안 드시고 잘 계시는구나. 이거 감시하려고 체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조사를 안 받겠다고 그러면 강제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야지. 그걸 조사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주장. 탄핵 네. 심판 방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스스로 방해한 거잖아요. 스스로.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에 협조를 했으면 일정 조율해가지고 쭉쭉쭉쭉 할 거 아닌가요? 근데 수사를 부인하고 법을 지킬 마음이 하나도 없어 하니까 강제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지금 따지기가 어려워가지고 강제 수사로 돌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인이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이 네. 모든 상황을 누가 자초하고 누가 만들었는데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본인들이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한 사람한테 너네 왜 이렇게 일을 저질렀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후한무치한 거죠, 이거는 진짜. 예? 그리고 완전히 기만적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야, 정말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민주당에 뭐 이런 문제 있을 때 비슷한 상황에서 본인이 한 얘기들을 좀 다시 한번 복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그 부분을 뭐 문제를 삼았어요. 법을 안 따른다는 둥, 뭐 방탄을 한다는 둥. 그러면 지금 본인이 한 얘기들을 그대로 자기한테 다시 적용을 지금 한번 해보시면 다 들어맞을걸요? 그런 걸 우리가 쉽게는 내로남불이라고 하고요. 조금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위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위선. 그래서 굉장히 위선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저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저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허지웅 작가라는 분이 이 상황을 무슨 뭐 대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폭민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학술적 용어인데 폭민 뭐 불법적인 거나 이런 거를 막 그 법에 적이 없이 이렇게 본인들이 뭐 무력을 사용하든 힘을 사용하든 해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폭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폭도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폭력적인 대중, 극렬적인 대중 뭐 이런 걸 일컫는 건데 그렇게 지금 만드는 폭민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책임 있는 여권 관계자들이 자꾸 법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법의 최종 기관인 법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그래도 된다라는 메시지 내지는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내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공수처를 완전히 이제 무시를 하면서 수사를 안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로 넘기잖아요, 이제. 그럼 검찰에는 다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명언이 있죠. 공수처는 3류, 4류 검사들이 가는 곳이다. 그런 검사들이 가는 검사한테 본인 조사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는 원천적으로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제 검찰로 넘기게 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후배들한테 조사받는 것도 상당히 좀 모욕감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본인은 할 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 하고 형사적인 조사나 수사는 거부하는 행태를 표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황적인 증거와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사를 받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결코 재판에서 큰 도움이나 유리한 양형을 받는데 유리하다,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장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게 할 말이 많다? 오늘 뭐 할 말을 다 하고 가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변호인단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저게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 뭐 그 자신이 행한 어떤 그 범법적인 행위를 부인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은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은 도대체 무엇냐 그리고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이걸 다투게 되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평생 군인으로 산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앞장을 서요.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그러면 왜 대통령하고 그걸 같이 하죠? 본인이 그냥 해가지고 본인이
가장 좋은 위치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그 이후의 권력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뭐 잘못했다고 오히려 질책할 수도 있고 뭐 무조건 잘했다고 해서 공신으로 해가지고 대우해 줄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리고 리스크도 크고 리워드도 확실하지 않은 보상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왜 할까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진술이 엇갈릴 때는 그 밑에 있는 그 좀 뭐랄까요? 어쩔 수 없이 행위를 한 사람들의 증언을 위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세상을 살아보면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어떤 강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위기에 의해서 일을 한 사람들의 진술을 인정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뭐 10명 이상이 구속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 피의자들의 그런 공소장을 종합을 해보면 윤 대통령의 혐의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이제 주장님? 거의 네. 내란죄나 네.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불리한 증언이나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 같은 경우를 다 부인할 생각으로 나온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늘 할 말 다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은요. 네, 네. 사령관들이 다 증언했잖아요. 그 그렇죠. 사령관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라고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판단, 그때 들었던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던 것을 더 적극적으로 증언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기가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체포를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뭐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 자기네들 판단으로 야 체포해라고 밑에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으면 이거는 정말 그 사람들이 내란 수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 그런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닌데요, 대통령이 이랬는데요 라는 증언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대통령과 대질신문도 뭐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걸 녹음을 해놨다면 대통령의 육성도 결국에는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런 지도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최고 대장인데 대장이 부하들한테 지금 책임을 다 죄를 떠넘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그 형님 리더십을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비겁해 보여요. 예? 그러면 저게 국민들한테도 저는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지층에는 뭐 그게 너무 맹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판단이 안 되시겠지만 조금 뭐 합리적인 보수부터 중도, 그다음에 진보 여기를 아우르는 모든 분들에게는 저거는 너무 비겁한 모습이다. 부하들한테 저렇게 책임을 떠넘겨?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재판 전략은 하나 같아요.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뭡니까? 나부터 살고 보자. 그거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거부하고 부인하고. 봐보세요. 네. 포고령도 김용현이 잘못 뺏겼었어. 비상입법기구도 가물가물한데 김용현이 한 것 같은데 다 넘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부터 살고 보자.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증인을 어제만 해도 24명, 오늘 아까 2명이었습니까? 2명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이제 대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엇갈린 진술이 나오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거 있어? 네.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이제 네. 그렇게 거기서 윽박지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 없다. 이 석동현 변호사 얘기가 떠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네. 곽종근이나 네. 여인영 이 두 피고인은 평상시에 뭐 한동훈하고 되게 안 좋은 사감 뭐 사건 사고가 있었나 보죠. 뭐 저기는 잡아다가 잡아야 돼라는 어떤 생각을 할 정도의 뭐가 있었을까요? 관계로 따져봐도 네. 곽종근, 여인영 두 피의자가 우원식, 한동훈을 뭐 체포할 이유가 그렇죠. 뭘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네. 해가지고 그렇게 명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할 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 만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TV를 그렇게 보면서 생각하고 의정 활동 보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사람 그랬나요? 그냥 싫네. 체포해야 되겠다. 이제 군인이니까 내가 총도 있고 네. 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네. 가서 체포해야 되겠다 이거였나요? 아, 두 분이 그 변호인단의 주장이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제가. 아니, 어이가 없죠. 네.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분들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자신들이 행했던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색을 하고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그러면 우리만 힘들어져요. 네. 어때요? 지금 뭐 조금 더 들어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어때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국가적 활동이 뭔지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기일 때 이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이 작성된 거는 이제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했죠.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그럼 도대체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지금 조금 전 이 3차 변론기일에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나라 위기를 초래한 일체 행위라고 했습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일체 행위라면서 바로 이제 야당이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대 야당이 간첩조의 개정을 반대를 했다. 또 국방장관을 탄핵하려고 했다. 무기와 또 사회 안전을 지키는 필수 예산을 삭감했다라면서 이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권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장관들 탄핵을 하면은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예산 삭감했으면은 국회에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득도 하고 아니면은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갑자기 뛰어넘어가지고 나쁜 놈들 때려잡자 비상계엄 선포. 헌법에 이게 없잖아요. 장관 탄핵하면 비상계엄 선포한다. 예산 삭감하면 비상계엄 선포한다.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는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망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 말씀을 네. 딱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네. 탁 떠오르는 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 시설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몇 사람 예지력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그 무속인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놓고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누구 이 법을 막으면은 나라의 위기가 와. 그러니까 이거는 반국가로 처벌해야 돼. 뭐 이렇게 미래를 예지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지금 그 법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국가적 위기가 왔나요? 예산이 좀 깎여서 안 됐다고 국가적 위기가 왔나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가지고 위기가 왔나요? 제가 볼 때 지금 위기는 비상계엄으로 온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투자 결정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투자 결정을 안 하면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어요? 그러면 국가는 꼬꾸라지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 문턱에 G8에 지금 진입한다고 그러던 찰나였어요. 예? 그리고 G8에 진입을 했으면 본인의 업적으로 남을 찰나였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걷어차고 G8으로 가려면 10년 이상이 더 걸리게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G8으로 다시 그 10년을 통해서 돌아가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아르헨티나의 길을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용등급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루빨리 헌정질서를 회복해서 예측 가능성을 주지 않으면 경제로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지금 온 겁니다. 그 위기를 본인이 비상계엄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법 하나 통과 안 된 거, 예산 깎은 거, 장관 한 명 탄핵한 거 이거 가지고 위기가 왔나요? 그리고 위기가 왔어도 그런 건 모두가 행동은 대부분 저런 정도의 행위는 사후적으로 하는 거지 사전적으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체가 이미 남의 어떤 행동을 예측한 거기 때문에 인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모든 권리를 박탈한 겁니다. 그럴 권리가 대통령에게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 그냥 5년 있는 겁니다. 무슨 본인이 천년만년 왕으로 신에게 뭐 디바인드 뭐 신성성을 받아가지고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거기 시설에 무속인 한 3명 이렇게 저기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처럼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리포트 시설을 하셨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사실 비상계엄 탄핵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지금 평론가님이 국가 신인도를 말씀을 하시니까요. 최근에 한 경제지가 뭐라고 썼냐면 탄핵도 심각한데 이 탄핵보다 더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게 서부지법 폭동이다. 이렇게 그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나마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가 신인도를 강등을 하지 않은 건 그래도 민주주의가 돌아가고 법치주의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이 서부지법 난동을 보고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충격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거를 선동을 했거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손괴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 정상창자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죄 적용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셨는데 내란죄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 유지를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사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최후의 결정권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아노미 상태가 되고 야만의 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란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판사나 법원 같은 경우에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켜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받잖아요. 그런데 노란불 들어왔는데 빨간불 들어왔는데 나는 직진하려고 그래요. 그럼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고 많은 선의의 피해자, 사망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런 소요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저것을 막 좀 부추기고 또한 괜찮다라고 하고 또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러한 얘기를 한 사람들까지도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법 시스템은요, 근대 국가의 요체예요. 우리가 이제 네이션 빌딩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법 아래로 끌어내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을 법 밑으로 끌어내린 거죠. 법의 지배라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귀족, 뭐 아니면 어떤 신분이 뭐 그 높고 낮음 이런 거를 전부 다 법 아래로 끌어내림으로써 법의 지배에 평등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를 만든 게 이게 국가예요, 국가. 뭐 오늘 뭐 정청래 위원장은 들어가면서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다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대신에 평등하게 받는 거죠. 똑같이. 근데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은 아니 이게 완전히 법 위에 서 있는 듯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법 위에 서 있는 듯한 행동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충격적으로 드러난 게 말씀하신 서부 지원의 침탈입니다. 그리고 침탈을 넘어서서 차은경 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정치적 테러 내지는 사법의 테러를 가하려고 했던 테러 시도,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나라에서는 앞으로 법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을까? 법치라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그 기사에 저는 거의 뭐 100% 이상, 100만 % 동의합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뭐 이런 소요 사태를 선동을 했거나 뭐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한 사람들 여권 일각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윤상현 의원은 뭐 훈방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 호가 바뀌었어요. 훈방 윤상현으로. 지금 호까지 바뀌는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17명이 월담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 곧 훈방될 거야. 내가 강남경찰서장하고 통화 다 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떠나더라도 미국 가. 그렇더라도 내가 전화번호 남겨놓을게. 우리 보좌진들이 당신들 다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부추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야, 옳다매도 윤상현 의원이 다 훈방된다고 하고 다 뒤 봐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고 저런 폭력 행위를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저러한 폭력적인 행위를 부추겼다. 그리고 또한 조장을 했다. 아니면 옹호를 했다. 그런 인식을 받으면 저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민주당에서 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윤상현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보고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저거에 대해서 이제 제명안이 통과가 안 되면 나는 면죄부 받았어. 나는 앞으로 더 계속 그래야지. 계속 정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모습. 정광훈 목사한테 뭐 폴더 인사도 하고 계속 거기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을 부추기는 말과 행동과 메시지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국민의힘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저런 분 있으면은요, 지지층은 결집되겠지만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을 견인해내야 되는데 나 윤상현 때문에 안 찍을래.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윤상현 의원을 앞으로 저런 행위를 못하도록 좀 엄격하게 자중자애 시키든지 아니면은 제명을 통해서 정광훈 당, 자유통일당 있잖아요. 거기에 입당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랑 함께 거래해서 선교 활동도 하시고 여러 뭐 그냥 메시지도 내고 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활동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유권자를 위해서 봉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단순한 민원 전달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럴 통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단순한 민원 전달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훈방하기로 했다. 결론을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강남 경찰서장한테 나온 얘기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으면 이건 청탁금지법에도 위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한남용에 의한 업무방해도 저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단순한 민원 전달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우리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재원 전 최고도 무슨 성전이라느니 아스팔트 십자군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아름답게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선전선동이라고 봐요. 저런 것도 국민의힘에서 좀 면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저분들 풀어놔 주세요. 그냥 자유롭게 정광훈 목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아니 근데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뭐 고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극우 지지층하고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극우 유튜버에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설 선물도 보냈다고 하잖아요. 저도 뭐 당대표 보좌관을 했었는데 네. 설이나 뭐 추석 때 좀 한 600여 명 정도에게 선물을 좀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평상시에 관리하던 분들 중에 일부가 껴있을 수도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사람은 꼭 챙겨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행위나 메시지나 말에 동조해가지고 선물을 보냈다. 감사의 의미로 보냈다. 그렇게 보긴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좀 옹호하는 듯한 얘기를 했더니 바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그 사람들 고소고발해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저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꾸 지금 중도는 포기한 거 아니야? 그거 유튜버들과 함께 지금 당이 똑같은 목소리 단일대오 일체감 느끼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미지와 인상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극렬하게 지지하는 그 유튜버 분들을
제가 유튜브 방송 채널 들어가 봤어요. 그때 정말 대단히 자극적인 언어로 썸네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윤석열의 승리다. 이제 뭐 구정지라면 우리가 이겨서 돌아온다.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가 단일대우로 뭉치면 우리는 이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국민의힘이 함께 하면 앞으로 선거 못 이겨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그분들과 현명하게 절연하시고 거리두기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기본적으로 명절 선물은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내요. 정말 나의 우군에게 보내기도 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막 그 강력한 비판이나 이런 걸 좀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단도리로도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목적으로 이제 선물을 보내고 설 명절 선물은 기계적으로 또 명단이 취합이 돼서 기계적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만약에 기계적으로 했다면 나도 용산에서 선물 받는데 용산에서 저 받는 거 알면 바로 빼지 않겠습니까? 그죠? 받으세요? 아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뭐 김상희를 뭐 이렇게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특별한 뭐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란 선전으로 고발된 걸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럼 이건 메시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한 거죠. 그건. 그리고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건. 왜? 여당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라의 위기, 국가의 위기, 그 다음에 민생의 혼란, 이거를 빠르게 정리하고 안정적인 어떤 미래 내지는 삶의 기반, 이거를 다시 정리해 줄 책임이 있는 집단이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당한 거예요.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잖아요. 근데 여당이 지금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질질질 끌어가지고 혼란을 계속 연장하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을 점점 더 떨어뜨리고 그러면 그게 국가를 훨씬 더 위기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언제 어느 때에 신용등급이 조정이 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내란 선전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죠. 정말 무책임하기도 하고 그들의 행위에 동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들이 얘기했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위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거는 진심이 아니고 위기 모면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명을 바로 잡든지 사과를 하든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상황은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거를 노력하는 게 여당의 책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